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 한 장표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 인플레이션과 그다음 물가 상승을 이제 거시적 레벨 아니라 미시적 레벨로 봤을 때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은 그 특정 지역의 생산과 그 특정 지역의 대출 증가율이 이제 증감을 비교 우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비밀이라는 굉장히 막 그런 프리메이슨스러운 그런 제목을 담았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거 내가 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한국은행이 결산한 2024년 그 가계대출 데이터인데요. 사실은 가계대출은 2020년, 21년엔 정말 큰 폭으로 늘었었죠. 100조 이상씩 늘었었다가 22년에 최초로 마이너스로 갔었고, 그리고 23년, 24년 작년엔 41.6조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41조 원으로 마감을 한 게 엄청나게 그런 큰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계대출을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나눠서 보면은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율이 있거든요. 종전연도 가계대출 잔액에서 올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증가율이 되는 건데, 그 증가율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제 같이 그려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면은 뭐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택이 수요하고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하면은 결국 수요는 돈이고 돈은 소득이고 소득은 그냥 근로소득, 그 다음에 대출, 자산, 처분소득 이렇게 세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수요의 어떤 큰 축을 형성을 하고 있고, 대출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수요 증가율이기 때문에 수요하고 주택 가격하고 상당히 높은 그런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출 양이랑 비교해 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요. 대출 증가율은 결국 대출 양이랑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화율이랑 대출 증가율, 대출액을 쭉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대출 늘어날 때 가격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2004년, 5년, 6년 이렇게 또 대출 늘어날 때 가격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2015, 16, 17년 대출 늘어났을 때 가격 상승 한번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뭐 가격 상승 한번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 23년에 대출이 마이너스일 때 가격 하락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23년, 24년 올 때 이제 미세하게 회복을 하는 이런 굉장히 대출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요 기조는 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21년 말에 본격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은 대출 증가율이 당시에 8%가 나왔는데 명목 성장률은 0.5%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 GDP보다 더 증가했던 그 퍼센티지가 7.5%에 육박할 정도로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진짜 너무나 어마어마한 자산 버블이 온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출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옛날 수치를 가지고 과거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 그림이 사실 오늘 보실 차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 바로 표시한 거는 우리나라 대출 증가율이 GDP보다 더 높게 증가를 했을 때가 파란색 차트가 위로 올라 있는 기간이고요, 파란색 바가. 그리고 한국의 대출 증가율이 GDP보다 덜 증가했을 때, 이거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03년, 4년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2022, 23, 2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20년의 기간 동안은 항상 우리나라 대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더 많았어요. 그 얘기는 성장이 4%인데 대출이 6에서 8%씩 올라가면은 화폐가 더 많이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대출을 다 자산시장으로 갖고 가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통화량 풀린 거를 대부분 다 부동산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기간에는. 특히 가장 큰 가격 상승이 발생했던 기간도 이 빨간색 박스로 체크했던 정확히 딱 3번 정도 되는데요. 05년, 06년, 그리고 2015년, 16년, 그리고 2021년, 이제 이런 정도 기간에 아주 대폭의 가격 상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이런 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성장률 있고 대출 증가율 여기 있으면은 이때는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를 못해요. 오르지 못하는 기간이 있고 이게 뭐 03년, 04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2년에서 24년 이 한 직전 3년 정도 되는 기간에는 그냥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지난 3년 동안에 잘 오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그 전에 5년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 결과적으로는 이때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성장률이 그냥 4%인데 대출은 8에서 9%씩 갔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그때만 그러냐? 그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그때 성장률이 낮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15, 16년은 좀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15, 16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좀 알고 계시죠? 이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거의 그 정말 코어는 뭐냐면은 대출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의 그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성장률이 뭐 3%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 증가율을 10%로 그냥 늘려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화폐가 아주 많이 풀리고 그게 들어가는 미시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그걸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 완화만 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라는 미시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률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굉장히 이런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조금 욕을 먹었던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15, 16년에 상당한 수준의 그런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때 21년에 어마어마한 그런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05년, 06년 두 개 연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이명박 정부 때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08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더 낮았던 그런 기간도 있어서 주택시장이 좋지 못했고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왜 부동산이 안 좋았냐? 그냥 미시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으로 가는 그런 통화량 증가가 성장보다 더 낮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4개의 정부가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은 거의 20년 기간인데 역대 이 4개의 정부가 모두 연평균 평균적으로 보면은 5년간 약 40% 정도 되는 수준의 대출 증가를 보냈고요. 5년으로 나누면은 연간 명목으로 8%씩 이런 대출 그로스가 있었습니다. 복리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8은 아니고 6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이 정도의 성장성이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성장은 명목으로 4%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출을 뭐 0%로 그냥 눌러버리니까 통화량 증가가 사실 거의 없었고 그런 기조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한국은행에서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창용 총재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취임 일성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한국은행 그 신년사인데요. 핵심이 이런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왜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좌고우면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년간 가계부채는 부동산 대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꾸준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긴축적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덕분에 결국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대비? GDP 대비.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항상 또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은 성장이 4%라는 거는 GDP 그로스인데 대출이 8%라는 거는 GDP 대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성장 4%씩 되고 있었는데 대출은 1, 2%씩 늘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 처음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인위적으로 의도해서 수행을 한 정부는 윤 정부가 유일했는데 부동산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깔려 놓고 있으니까 기재부와 금융부처 라인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대책을 수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기조가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이 아주 명확관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계엄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까? 뭐 세금을 깎아줄까? 뭘 해줄까? 공급을 얼마나 할까? 뭐 재건축 규제를 얼마나 완화할까? 이런 국토부가 추진할 부동산 대책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를 차지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완전한 어떤 금융 상품화 됐고요. 이런 금융 상품화 된 상태에서는 수요 대책과 대출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 대책과 대출 정책의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훨씬 중요한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게 있잖아요. 그때도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성장률 대비 대출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대출 증가율을 억제할 생각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그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는 어디 부처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금융부처 라인들이 구축해 놓은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가격 변동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그 정리를 했던 요 한 장,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 한 장표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 인플레이션과 그다음 물가 상승을 이제 거시적 레벨 아니라 미시적 레벨로 봤을 때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은 그 특정 지역의 생산과 그 특정 지역의 대출 증가율이 어떤 이제 증감을 비교 우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계대출 데이터도 지역별로 다 나오거든요. 지역별로 전부 나오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지역별로 특정 지역의 대출 증가율과 특정 지역의 성장률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의 환경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사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솔직히 말하면은 뭐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시 안정을 꾸준히 3년간 지속했기 때문에 금융부처는 나름의 정책들을 잘 추진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국토부가 좀 그 관성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대출을 열어주면서 주택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국토부 본연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또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시작은 이런 기조 하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역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대출 관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기조로 갈 것 같고요. 하반기는 이제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지 다 같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댈지가 올해의 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시세 판단이나 시장 판단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대출과 관련한 대출 증가율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갈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부심에도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그 난방기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난방기로 쓰고 있는데, 직풍을 맞으면은 좀 건조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하고 있는데, 공조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저를 달아서 직풍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사무실이나 자기 책상 자리마다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에버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열풍기가 아니고 카본 히터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를 키자마자 바로 따뜻한 복사열이 이제 발열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긴 게 좀 조선시대 삭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일부러 상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좀 잘 보이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저희 발밑에 옆에 내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기 발밑에 그 상판이 무릎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커피 같은 걸 올려놔 가지고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또 좀 따뜻하게 데펴지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가격이 원래는 15만 9천 원이었는데 저희 채부심에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7만 9천 원. 거의 사실상 반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뭐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데 히터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 에버홈에서 이 가습기가 있는데요. 이 가습기는 이것도 판매 가격이 7만 4천 원짜리 가습기인데 이거를 같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9천 원에 이제 요 카본 히터하고 그리고 가습기를
같이 주는 패키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처럼 사무실 작업이 많거나 또 실내 난방이나 열풍이 너무 세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보니터랑 같이 가습기를 세트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합쳐서 원래는 20만 원도 넘는 가격인데 지금 79,000원에 74,000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키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성비가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구성으로 이제 열기와 습도를 다 챙기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화이팅입니다.